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아직 기갑전차가 등장하기 전 인류 역사에선 그 기능을 하던 부대가 바로 기병대였습니다. 정근대 시기엔 기병대가 마치 전차부대와 같았고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기병대는 정예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강의 기병대로는 어떤 기병대들이 있었는지 탑 24를 뽑아보겠습니다. 24위 삼국지 공손찬의 백마의종입니다. 공손찬 자체가 개인 무력만 놓고 봤을 때 삼국지 세계관에서 A급에 해당하는 인물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벌벌 떨거나 도망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공손찬과 일부 그의 부하 기병장들이 하얀 말을 타고 다녀서 그 기병대를 백마의종이라고 불렀죠. 공손찬은 이 백마의종을 이끌며 한때 한나라의 북방 4개 주 전체를 거느렸답니다. 참고로 조운, 즉 조자룡이 이 백마의종 출신이기도 합니다. 23위 오스만 제국의 시파이 기병대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부대라고 하면 예니체리가 가장 유명한데요. 예니체리는 보병 중심이었고 오스만 제국의 3대 술탄이었던 무라트 1세가 상비군 개념으로 창설한 부대가 시파이 기병대입니다. 무라트 1세는 이 시파이 기병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어느 날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확실하게 평정하고 발칸반도 정복전쟁에 나서 오스만의 영토를 발칸반도까지 넓혀놓았죠. 시파이 기병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가 실라흐타르라고 있었는데 실라흐타르는 오스만 군 내 무술이 매우 뛰어나거나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병사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실라흐타르가 수행했던 작전들도 전시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난이도가 높은 작전들이었죠. 활약성이 커지면서 시파이 기병대도 군벌로 확장하였고 마찬가지로 군벌에 되었던 예니체리와 경쟁하면서 19세기 오스만의 30대 술탄 마흐무트 2세가 예니체리를 해산할 때 시파이 기병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파이 기병대도 예니체리처럼 강력한 군벌로 성장할 것을 우려했던 마흐무트 2세는 시파이 기병대도 해체해버리죠. 22위 고트족 기병대입니다. 고트족은 게르만족이 분파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대이동을 할 때 역시 고트족도 내려와 로마 제국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고트족은 게르만족 중에서도 유독 기병대가 발달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고트족이 로마 제국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둔 기념비적인 전투가 378년의 아드리아노플 전투입니다. 이때 승리를 거둔 고트족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고트족 기병대였죠.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로마군은 고트족 기병대에게 무려 4~5만 명이 쓸려나가 버리는데요. 로마도 운영하던 기병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로마의 기병대는 창으로 싸우는 근접용 위주였고 고트족 기병대는 활이나 투척무기 등 원거리용 위주였습니다. 고트족 기병대의 원거리 공격과 신속한 기동력에 로마군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에 충격을 받은 로마군도 본격적으로 기병대를 원거리용으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또 적군의 원거리용에 방어하기 위해 기병대들을 중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사 전문가분들은 서양 전쟁사에서 보병 위주의 군대가 기병 위주의 군대로 전환되었던 그 시점이 로마군이 고트족에게 참패한 아드리아노플 전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고트족은 훗날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서고트 왕국과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던 동고트 왕국으로 나뉘는데요.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바로 동고트 왕국이었습니다. 21위 삼국지 여포가 이끌었던 기병대 함진영입니다. 함진영의 지휘관은 소설에선 다소 다운그레이드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고순입니다. 정사 삼국지를 깊이 읽으신 분 중에선 여포 휘하에서 진짜 용맹과 지략과 충성을 모두 갖춘 장수로 장료보다는 고순을 뽑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순이 데리고 다니던 부대명 함진영은 적 진영을 반드시 함락시킨다는 뜻으로 정말 부수지 못하는 진영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조의 하우돈이 고순의 함진영과 싸우다가 제대로 깨지죠. 소설에선 이때 패배한 하우돈이 한쪽 눈을 먹는 걸로 나오고요. 능력만큼 충성심도 고순은 남달랐는데 정작 여포조차 고순의 함진영 부대를 두려워해 고순을 어느샌가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순은 끝까지 여포를 지켰고 여포가 하비성 전투에서 조조에게 패배할 때 여포 진군과 함께 처형됩니다. 22.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기병대입니다. 로마 공화정 시기 가장 유명한 전쟁은 로마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가 3차례에 걸쳐 싸웠던 포이니 전쟁일 겁니다. 무역으로 막대한 국가 수익을 내던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는 상비군을 운영하기보다는 용병단을 고용하는 형태로 전쟁에 임했는데 이때 육지 쪽에서 가장 크게 의지했던 용병이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튀니지에 걸쳐있던 누미디아 기병대였습니다. 그 덕에 1차 포이니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2차 포이니 전쟁 당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로마로 쳐들어오고 스키피오가 반대로 한니발의 본진이었던 오늘날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로 쳐들어가 원정에 나설 때 스키피오의 가장 큰 적은 사실상 카르타고에서 고용한 누미디아 기병대였습니다. 스페인을 성공적으로 정복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의 본국인 북아프리카로 넘어가는데
북아프리카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누미디아 기병대부터 포섭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키피오의 로마가 누미디아 기병대를 포섭함으로써 카르타고에겐 승기가 더 이상 없었고, 기원전 202년 스키피오와 한니발의 들이매치였던 자마 전투에서 스키피오가 승리하면서 2차 포에니 전쟁을 로마가 승리하여 1차 포에니 전쟁의 패전을 제대로 서력할 수 있었죠. 19위 삼국지 조조의 호표기입니다. 호표기는 조조의 친위 기병대였습니다. 삼국지 1부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조조죠. 미약한 작은 군벌로 시작했던 조조가 여포, 원술, 원소 등을 물리치고 중국 북방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던 조조의 자랑이 바로 호표기였습니다. 호표기는 기병대의 용맹함이 호랑이와 표범 같다고 해서 붙여진 부대명입니다. 조조가 중국 북방의 패권을 두고 원소와 장을 겨뤘던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패배한 후 얼마 안 있어서 원소가 사망하죠. 그 거대했던 원소의 세력은 원소 아들들이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며 다 말아먹었는데, 이때 조조가 원소의 아들들을 토벌시킨 부대가 호표기였으며, 유비가 조조를 피해 10만에 달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행렬에서 기습을 받아 정말 아찔한 순간까지 갔던 그 사건을 일으킨 부대도 바로 조조의 호표기였습니다. 그런데 적벽대전 당시 호표기의 지휘관이었던 조인의 동생 조순이 전사하는데, 조조는 따로 후임을 뽑지 않고 본인이 직접 호표기를 지휘했습니다. 나중에 조조가 죽고 조의 정권 때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진과 조휴도 이 호표기 출신들이었습니다. 18위 돌궐 기병대입니다. 돌궐족은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투르크 계열 유목민족으로 몽골 초원지대로 진출하여 6에서 7세기까지 돌궐 제국을, 7에서 8세기경엔 돌궐 제2제국이란 유목제국을 건설했던 민족입니다. 당연히 유목민족인 만큼 기병이 특화되어 있죠. 이 돌궐인들은 이전까지 몽골 초원에 자리 잡고 있던 동호계열 유연족을 몰아내고 몽골 초원을 차지하였죠.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돌궐 제국은 서쪽으로는 에프탈을 격파하고 동쪽으로는 거란을 폐주시켰으며 북쪽으로는 키르기즈를 병합하며 변방의 모든 나라를 복속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수나라 수양제가 113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한 것도 고구려가 돌궐과 연합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그만큼 중국에게 돌궐의 존재는 위협적이었죠. 비록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수양제는 고구려를 멸망시키려면 돌궐 기병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몇 번이나 언급했다고 하죠. 당나라가 건국되고는 돌궐이 당나라의 지원 요청으로 군대를 파병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돌궐 기병대가 투입됐습니다. 돌궐 제국은 당태종 이세민 때 잠깐 당나라에 복속됐었습니다. 당태종 사후 당나라의 고구려 멸망전에서도 돌궐 기병대가 투입됐었습니다. 이후 7세기 말 돌궐 제2제국을 회복시켰습니다. 696년 당나라의 영주에서 이진충, 손만영 등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당나라의 요구로 당시 돌궐 제2제국의 칸이었던 묵철가한이 돌궐 기병을 투입해 거란족의 반란을 진압해준 바 있습니다. 묵철가한은 거란족 진압을 도와준 대가로 다량의 물자 공급, 당나라 황실 공주와의 혼인동맹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섭정자였던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일단은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축천무후가 보내준 황실 공주가 황제의 친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한 묵철가한은 역시 기병대를 당나라로 침공시켜 대규모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몽골에 이르는 수많은 중소 유목민족들이 묵철가한에게 털린 당나라를 얕보고 돌궐에게 붙었는데, 이 당시 돌궐의 병력이 무려 40만에 육박했으며 중앙아시아의 사막에서부터 몽골 초원을 좌지우지하였죠. 17위 위구르 기병대입니다. 돌궐 제2제국을 무너뜨리고 몽골 초원의 새로운 주인이 된 민족이 위구르였습니다. 위구르 역시 돌궐처럼 투르크 계열 유목민족이며, 몽골 초원과 투르크 계열을 통합한 위구르는 744년 위구르 제국을 건국했습니다. 한편 당나라에선 755년 안사인안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안사인안 주동자였던 안녹사는 사사명과 함께 755년 군대를 일으켜 수도 낙양과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당나라 황제 현종은 수도를 탈출해 피난을 가야만 했죠. 당나라에선 영혼까지 병력을 끌어모아 반란군과 싸웠으나 함양 전투에서 사상자 무려 4만 명을 내면서 당나라가 대패배를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당나라 정부의 자체 힘만으로는 안녹산과 사사명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함양 전투에서 패배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없었습니다. 당나라 정부는 외세의 힘을 빌리기로 하고 구원을 요청한 것이 위구르였습니다. 반란 진압 후 막대한 양의 보상금과 황실 공주와의 혼인을 약속으로 구원을 요청했고, 위구르는 이 당나라의 내전에 개입, 군사력을 보태주었습니다. 위구르에선 기병 6천 정도를 지원해주었는데, 당나라가 어떻게 해도 진압하지 못한 반란군이었건만 위구르 기병 6천이서 757년 9월 장안을 수복했고 757년 10월 낙양까지 수복하였죠. 다만 낙양 함락 후 위구르 병사들이 낙양을 대규모로 약탈해버렸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위구르의 약탈이 부담스러워 이후부터는 당나라 자체 힘으로 안사인한 잔당 세력과 싸우지만, 위구르 기병이 빠지자마자 다시 또 반란군에게 신나게 털리고 낙양까지 도로 빼앗기죠. 762년 당나라는 별 수 없이 다시 위구르에게 지원 요청을 했고, 위구르는 고작 기병 4천으로 낙양을 재탈환하며 안사인하는 763년
공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16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